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강남 등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는 고강도 대책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최고 190mm의 기습폭우가 쏟아져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충북에도 보름 만에 또다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화성 14형의 사거리가 1차 발사 때보다 최대 5,000km 늘었다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미국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게 돼 미국은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군 당국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위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안보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한 달 안에 임시 배치를 완료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영업 시작 닷새 만에 100만 계좌를 돌파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거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시장 지키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도 앞으로 5년 동안 전력 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인상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장밋빛 기대라며 반대 여론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국민의당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 참석한 안철수 전 대표는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이 27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고시원은 방범시설이 너무 부실해 범죄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협의회 협상 과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태스크포스의 결론에 따라 연말쯤 우리 정부의 입장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투기 과열지구 지정을 비롯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올 들어 가장 높은 0.57%. 기존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신규 분양시장도 요동쳐 지난주 역대 최고가 분양과 최고 청약률이 잇따라 등장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면서 다음 달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꼽히는 대책은 서울 강남 지역 등에 대한 투기 과열지구 지정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 대출도 집값의 40%로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살 때 15일 안에 지자체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거래 신고제 도입도 거론됩니다. 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에 한해 금융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기적인 시장 충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나 재건축 후분양 적용 등으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다시 가격 상승이 재현될 우려도 있습니다. 신규 분양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달 초 청약 가점제를 확대하고 1순위 요건을 강화해 과열을 잡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SBS 이강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남부 지역을 시작으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보름 전 큰 피해를 봤던 충북 지역에도 또다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과 도로가 침수되고 일부 지역은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먼저 김관진 기자입니다. 발목까지 차오른 누런 흙탕물로 걷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세대 주택 지상주차장은 불과 1시간 만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니까요. 물이 무릎팍까지 잠겨 있더라고요. 담벼락을 망치로 깨가지고 물을 뺐는데. 아파트 지하 기계실도 쏟아져 들어온 빗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배수 펌프를 이용해 물을 퍼내보지만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배관이 막혀가지고 지하로 물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경기도 안성에는 오늘 하루 가장 많은 193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을 맞은 듯 밭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고 과수원 엽수로도 망가졌습니다. 양계장이 물에 잠기면서 닭 9만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농민들 피해가 컸습니다. 오전에 내린 폭우로 경기 남부에서만 도로 13곳이 한때 통제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다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길이 아예 그냥 막혀버리는 거죠. 물이 너무 많이 차니까. 지난 16일 큰 비 피해를 입었던 충북 지역에도 또다시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는 물바다가 됐고 상가엔 흙탕물이 넘쳐 들어와 정수기와 미용도구 등 각종 물품이 엉망이 됐습니다. 그냥 냅둬. 충북 음성군에선 하천이 범람 직전까지 불어났고 아파트 지하 변전실이 침수돼 3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내륙 지역뿐 아니라 제주에서도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낮은 지대에 있는 집들이 물에 잠기면서 주민들이 한때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제주 지역 상황은 JIBS 구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 골목길이 물에 잠겼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대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성인 허리까지 빗물이 들어서 마을 전체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지대 가옥은 갑자기 불어난 빗물에 속수무책입니다. 다행히 어린아이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빗물은 한순간에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었는데 가재도구는 둥둥 떠다니는 현실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국지성 폭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기 태어나서 여기서 살고 그래서 이렇게 해보진 않았거든요. 이번 비는 제주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국지성 폭우는 서귀포시 표산 172, 남원 137.5mm의 강수량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단 2시간 만에 접수된 비 피해만 20여 건, 고립된 주민 4명도 모두 구조됐습니다. 며칠 전에는 한 무릎까지 왔는데 오늘은 그 허리까지 와가지고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고 전기들과 다 차단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이 지역에 내일까지 최고 70mm의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더 내릴 것으로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구혜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밤에 또 한 번 큰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방에 밤사이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예보됐고 충청과 호남 또 방금 보신 제주에도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얼마나 더 올지 정구희 기상 전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반도 주변의 위성 영상입니다. 서해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옵니다. 이 비구름이 밤새 더욱 강하게 발달해 많은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밤새 서울 경기 지방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최고 150mm가 넘는 폭우가,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도 20에서 70mm, 최고 120mm가 넘는 큰 비가 내릴 것으로 각각 예보했습니다. 특히 천둥 번개가 치고 돌풍이 불면서 시간당 3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서부, 충청 북부 지역엔 호우 예비 특보가 내렸습니다. 장마 전선이 물러갔는데도 폭우가 이어지는 건 최근 타이완을 강타하고 중국 남부지방으로 들어간 2개의 태풍 때문입니다. 9호 태풍 네삿과 10호 태풍 하이탕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 소멸하면서 남긴 수증기가 한반도로 몰려오는 모습입니다. 태풍으로부터 멀어진 수증기가 북태평양 고기압의 흐름을 따라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비구름대가 강하게 발달하였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던 비가 그친 뒤 낮부터는 본격적인 한여름 폭염이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정구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북한 미사일 관련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사흘 전에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이번 달 초에 쐈던 화성 14형과 같은 미사일인데도 사거리가 5,000km 늘어났다고 우리 군 당국이 분석했습니다. 사실상 미국 본토 전역이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문준모 기자입니다. 사흘 전 발사된 북한 탄도미사일 화성 14형에 대한 송영무 국방장관의 국회 보고입니다. 지난 4일 1차 발사 때보다 사거리가 최대 5,000km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번 거보다는 한 5,000km 정도 이렇게 더
맥시멈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했을 때 이거는 사정거리가 확실히 가까워졌다. 미 본토에. 1차 때 예상 사거리는 7, 8천 킬로미터, 미 서부에 간신히 닿는 수준이었지만 이번 2차 발사에선 12,000킬로미터 이상. 이 분석대로라면 워싱턴 DC를 포함해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1차 때와 발사체 크기가 같은데도 단 24일 만에 사거리가 대폭 늘어난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료의 양은 같고 하지만 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탄도 부분을 약 300km 정도 줄였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이 낙하 사진을 공개하며 궤도 재진입 성공 가능성을 점친 데 대해서는 충분히 진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성 14형의 핵탄두를 실제로 탑재할 만큼 개발이 완료됐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전술 핵무기 체계 완성도 확실하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SBS 임준모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미국은 또다시 사드 요격 시험을 실시하면서 군사적 또 외교적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불량 정권인 북한에 대한 모든 수단이 준비되어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미국 대응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 공군 C-17 수송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중장거리 시험 미사일을 떨어뜨립니다. 동시에 알래스카 사드 기지의 레이더가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쏘아 올립니다. 요격 미사일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더니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표물을 타격해 폭파시킵니다. 미군은 지금까지 15차례의 사드 요격 시험에서 모두 성공을 거뒀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 본토로 향하는 걸 보고 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All options are on the table. The continued provocations by the rogue regime in North Korea are unacceptable. 군사적 대응과 함께 외교적 압박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대응책을 논의했고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CNN 방송은 CIA 국장의 발언을 인용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위한 새로운 대북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트럼프 행정부의 선택지를 좁게 만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상황이 엄중해졌다며 가급적 다음 달 안에 사드 배치를 끝낸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김흥수 기자입니다. 성주 사드 기지에 추가 배치될 발사대 4기는 현재 경북 외관의 미군 기지에 보관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발사대를 올려놓을 임시 패드 작업만 완료하면 곧바로 배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다음 달 중에 추가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즉각 실무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임시 배치를 위한 준비를 거쳐서 배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화성 14형 발사로 레드라인을 빨리 넘었다고 판단해 추가 배치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단체들의 동의를 구하겠지만 마냥 미룰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체에 대한 사드 전자파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청와대와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발했습니다. 추가로 배치해야 된다 하는 소리를 듣고 저는 밤잠 들이도 못하고 우리도 사람이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특히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를 위해 공사 차량과 발사대 반입을 끝까지 막겠다고 밝혀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SBS 김웅수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는 한미 미사일 지침도 조속히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탄두의 중량을 어디까지 늘리느냐가 가장 관심사인데 송영무 국방장관은 한도를 정하지 않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에 나설 국방부는 탄두 중량의 한도를 못 박지 않고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상할 실무자들한테 지침을 주기를 표적의 강도와 어떤 무게가 이렇게 가야 되냐 할 때 한도를 정하고서 얘기하지 마라.
2012년 개정된 미사일 지침에 따라 군은 사거리 800km까지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데 이때 탄두 중량은 500kg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은 사거리 800km 미사일의 탄두 중량이 최소 1톤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이른바 관통 탄두의 중량은 최소 2,000파운드, 약 907kg입니다. 탄두 중량이 1톤은 넘어야 지하의 핵 미사일 시설과 김정은의 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탄두 중량을 1톤에서 2톤으로 늘리면 파괴력은 4배 커집니다. 군 관계자는 탄두 중량과 사거리를 늘린 미사일의 연구 개발과 설계는 이미 마쳤다며 지침만 개정되면 2년 내 전력화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송영무 장관은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과거 군보다 유연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 은행과 달리 지점도 없고 통장도 없이 PC나 스마트폰으로 계좌를 개설하고 금융거래하는 방식이죠. 지난 4월에 출범한 K뱅크는 44만 계좌가 개설됐고 카카오뱅크는 영업 개시 닷새 만에 100만 계좌를 돌파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정혜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3, 2, 1 눌러주세요. K뱅크에 이어 두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한 카카오뱅크의 실적은 돌풍 수준입니다. 영업 시작 닷새 만에 3,440억 원의 예적금을 끌어모으고 3,230억 원을 대출해줬는데 이는 K뱅크가 지난 3개월여 동안 이룬 실적의 절반에 달합니다. 가입자가 몰리면서 서버 부하로 가입 절차가 지연되고 고객 지원센터에 연락이 안 되는 등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돌풍의 가장 큰 이유는 복잡하지 않게 간편하게 이용하도록 한 것이 꼽힙니다. 공인인증서 같은 거 비밀번호 입력 안 해도 되고 송금도 한번 해봤는데 생각보다 엄청 편해서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려고. K뱅크와 달리 인터넷 뱅킹을 배제하고 모바일 뱅킹에만 집중했는데 스마트폰 세대에는 더 익숙한 환경이란 평가입니다. 이용자 4천만 명이 넘는 카카오톡 브랜드의 친숙함도 고객층을 확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지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대출 금리와 수수료는 낮추고 예금 금리는 높인 게 초기 가입자 확보에 직접적인 도움이 됐습니다. 엊그제부터 각 은행에서 상품 개편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를 많이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간편함과 저금리로 무장한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융시장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그동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던 기존 은행들은 예상보다 더 거센 인터넷 전문은행의 돌풍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점을 없애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상가. 이곳에 있던 은행 지점이 얼마 전 폐쇄됐지만 지금도 종종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은행 없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명씩 왔다 간다. 인근의 또 다른 은행 지점도 옆 지점과 통합되면서 ATM기만 남았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만 81곳의 지점을 폐쇄했습니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비중이 커지는 등 최근 금융 경쟁 환경이 급변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에 섭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전을 비슷한 사업 모델로 대응하겠다는 전략도 세웠습니다. 예적금 가입과 대출 업무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처리하는 비대면 거래를 늘리는 겁니다. 실제로 시중은행의 인터넷 모바일 뱅킹 가입자는 1년 만에 각각 560만 명, 930만 명 늘었습니다. 문제는 시중은행들이 너무 빨리 변화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정보기기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 업무 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복잡하고 어렵고요. 예,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자판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이런 가운데 시중은행들까지 쉽고 빠른 디지털 대출에 가세하고 있어 과도한 대출 풍토가 조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정부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즉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214만 명이 26조 원의 빚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최우철 기자입니다.
빚 탕감 대상은 장기간 연체되면서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들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 어차피 금융회사가 받을 수 없는 이른바 죽은 빚인 겁니다. 그동안 일부 대부업체들은 이런 채권을 헐값에 사들인 뒤 연체이자까지 얹어 빚 독촉을 해오면서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우선 공공금융기관이 보유한 21조 7천억 원의 채권이 다음 달 말까지 소각됩니다. 채권의 전산과 서류상 기록이 아예 없어진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IMF 사태 등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권들로 소각으로 모두 123만 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소멸시효 완성 채권도 연내 소각을 추진합니다. 모두 91만여 명이 보유한 4조 원 규모인데 정부는 민간 금융사의 자율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민간 부문의 탕감 규모를 모두 합하면 214만 명, 26조 원입니다. 대규모 빚 탕감으로 일부에선 도덕적 해이 문제도 제기하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도권 금융 시스템에서 탈락한 분들이 다시 금융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비용이 아니며 시혜적인 정책도 아닙니다. 자신의 채권이 소각 대상인지 여부는 신용정보원의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오는 9월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SBS 최우철입니다. 정부 여당이 탈원전 여론전을 본격화하면서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며 구체적인 수치들을 제시했습니다. 근거는 충분한지, 앞으로 쟁점은 무엇인지 전병남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당정 협의의 핵심은 탈원전 정책에도 전력 대란은 물론이고 전기료도 오르지 않을 것이란 겁니다. 일단 2022년까지는 현재 발전량으로도 전력 수급이 안정적이어서 전기요금 오를 일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변수는 2022년 이후입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등 탈원전이 추진이 되면 2025년에는 2.5기가와트, 2030년에는 10기가와트의 전력이 부족해집니다. 정부 여당은 이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으로 메울 수 있고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보면 기술 진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원전보다 더 낮출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폐쇄 비용 같은 환경, 사회적 비용을 모두 따지면 현재 원전 단가가 부풀려져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몇 년 안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장 저렴해진다는 예측이 많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까지 내놓은 데에는 탈원전은 전기료 폭탄이란 야당의 비판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야당은 장밋빛 기대라고 혹평했습니다. 이상주의적인 접근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돼서 역할을 해야 할 그 시점에 있어서는 더욱 큰 문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현장을 돌았고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은 지역경제 파탄으로 이어질 거라며 반대 여론몰이를 이어갔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정부가 외교부 장관 직속 TF를 구성해 협상 내용과 과정을 꼼꼼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연말쯤 나오는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2015년 12월 한일 두 나라 정부는 위안부 문제 타결을 선언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협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하지만 위안부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졸속 합의란 비판이 일었습니다.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제시한 문재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우리 국민 다수가 정서적으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거듭 위안부 합의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합의의 그 내용이나 그 협상 경과에 대해서 좀 더 꼼꼼히 검토를 해보고 외교부는 오늘 장관 직속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TF를 발족하고 합의 과정과 내용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해 피해자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의견 청취도 실시할 생각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와 관련자 면담을 중심으로 성역 없는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말쯤 검토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위안부 합의에 대한 정부 입장을 정하는 근거가 될 전망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지금이 딱 휴가 극성수기죠. 7월 말 8월 초, 이 짧은 기간에 휴가가 집중되면서 피서지마다 인파로 몸살을 앓고 물가도 껑충 뜁니다. 김기태 기자가 휴가가 이 7말 8초에 몰리는 원인과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자동차 금속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밀집한 인천 남동공업단지. 거리는 텅 비고 점심시간인데도 식당엔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7월 말일주부터 8월 초 첫째 주까지 손님이 많지 않아요. 휴가 들어가시니까. 뭐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런 데서 같이 뭐 이렇게 협력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쉴 때 같이 쉬어야지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우리나라 기업의 무려 약 80%가 7말 8초에 여름 휴가를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학원가를 둘러봤습니다. 이 영어학원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휴가입니다. 덩달아 옆 건물의 한의원과 치과도 휴가입니다. 가족 휴가 날짜에도 학원 방학은 큰 고려 요소입니다. 신경 쓰이죠. 최대한 피해서 애가 지장 없는 선에서. 학원비가 비싸니까 학원을 빼고 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휴가가 몰리다 보니 고속도로는 정체, 공항은 인산인해, 휴가지는 만원입니다. 휴가가 집중됐을 때는 지역의 관광지 물가라든지 교통 체증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편하고 쾌적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학교 방학부터 분산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권역별로 학교 방학을 일주일씩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있고, 일본은 방학 일부를 학기 중으로 옮기는 키즈 위크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합니다. 성수기를 늘려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휴가도 쾌적하게 보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이렇게 휴가 가는 사람이 많은 시기에 오늘 오전 인천공항으로 가던 KTX 열차가 서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부근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1시간 넘게 운행이 지연되면서 해외여행을 떠나려던 사람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널을 지나는 열차 객실이 순식간에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자 이번엔 열차가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8시 13분 부산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던 KTX 열차가 서울 DMC역을 지나 고가선로 위에서 멈춰섰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KTX 열차가 1시간 넘게 선로 위에 멈춰서면서 휴가지로 떠나려던 승객들은 비행기 시간을 놓칠까 마음을 졸여야 했습니다. 8시 45분 인천공항 도착 예정이던 열차는 반대 방향인 수색역으로 9시 55분 옮겨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급히 버스를 동원해 승객들을 공항으로 실어 날랐습니다. 기다리라 해가지고 지금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8시 조금 넘어서부터 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시예요? 10시예요. 비행기 11시 비행기예요. 특히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공항철도와 KTX가 한 선로를 사용해 공항철도도 15대가 지연 운행됐습니다. KTX 열차 고장으로 공항철도까지 운행에 차질을 빚은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코레일 측은 KTX 열차의 고장 원인을 아직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 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꽃을 내면서 뭔가 터집니다.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폭발한 겁니다. 전동 킥보드가 유행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또 집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킥보드 사용자가 늘면서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한 전동 킥보드 보관 창고입니다. 전동 킥보드가 터지며 삽시간에 불길이 치솟습니다. 배터리가 폭발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2일에는 목포 시내 한 전동 킥보드 대여점에서 불이 나 3천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지난달 1일에는 광주의 한 원룸에서도 전동 킥보드에서 불이 나 2사람이 다쳤습니다. 발화 지점이 그쪽인 것으로 보아 킥보드나 이런 전기적 합성으로 이런 화재로 모두 전동 킥보드에 배터리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경찰은 배터리나 부품 불량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레저용이나 출퇴근용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사용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동 킥보드의 안전 기준은 지난 1월에야 제정되는 등
뒤늦게 법적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은 아예 법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쪽으로 배터리 쪽 시험이 없으세요. 전동 킥보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여성이 계속 늘면서 지난해 기준으로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원룸이나 고시원은 방범시설이 부실해서 혼자 사는 여성이 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 이모 씨는 요즘 밤이면 불안해집니다. 얼마 전 술 취한 남성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해 경찰이 붙잡아가는 일을 겪은 겁니다. 오늘 연주에 들려서 소리를 질렀죠. 거의 진짜 패닉 상태였던 것 같아요. 좀 더 안전한 데로 갔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혼자 산 지 10년째인 30대 이모 씨는 더 심한 일도 겪었습니다. 시안이 들어가지고 그 여자 화장실에 있는 샤워실을 망쳐본 거예요. 고시원이라서 뭔가 방범창이 딱히 없었어요. 도둑이 든 적도 있었습니다. 문은 박살이 난 상태였고 돈이 될 만한 건 다 가져갔더라고요. 철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쪽방처럼 만든 원룸이어가지고 부술 수가 있었어요. 국토부는 건축물 범죄 예방을 위해 CCTV와 출입 통제 시스템, 방범창 설치 등을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의 고시촌입니다. 실제로 주거 환경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1층은 여성 전용인 한 고시원인데 건물 출입문은 아예 열려 있습니다. 방범창이 없거나 출입구나 복도에 CCTV가 없는 곳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청년 1인 가구 조사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집에서 범죄 피해를 겪은 경우가 2.2배 높았고 주거 침입 피해는 11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차인이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안시설 등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거절하지 못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1인 가구 여성에게 안전한 방범 환경을 보장해주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네, 일본 전역에서는 매년 여름 화려한 불꽃놀이 행사가 펼쳐집니다. 이걸 보려고 외국에서 수십만 명이 찾을 정도로 대표적인 일본의 관광 상품이기도 한데 최근 부실한 안전관리 때문에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검은 밤하늘 위로 수많은 불꽃들이 화려하게 피어오릅니다. 도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스미다강 불꽃놀이입니다. 올해는 22,000발의 화약이 사용돼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중에도 관람객이 75만 명이나 모였습니다. 輝いてました。LED のように輝いてましたね。 전국 각지에서 매년 500회 이상 펼쳐지는 불꽃놀이는 특히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문제는 빈발하는 사고입니다. 그제 기후현에선 500m 이상 높이에서 터져야 하는 초대형 불꽃이 100여 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불꽃 파편들이 관람객 10만여 명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지만 불꽃놀이는 20분간 중단됐습니다. 야마가타현에선 불꽃놀이 직전 발사통에 담긴 화약이 폭발해 작업인부 2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일본 전국에는 불꽃놀이 업체가 100여 곳에 이릅니다. 일본 불꽃놀이는 한국인을 포함해 외국 관광객들도 연간 수십만 명씩 찾고 있어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있으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들을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구당 월 평균 95만 원을 받는 데 비해서 이들 비수급 빈곤층은 한 달 소득이 60만 원 안팎에 불과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비수급 빈곤층의 실태와 대책을 남주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72살 윤모 할머니가 가파른 언덕을 올라옵니다. 반지하 어둑한 집에 돌아오자마자 밤을 까기 시작합니다. 오후부터 밤까지 내내 까면 13,000원을 받는데
기초연금 약 20만 원, 공공근로소득 20만 원이 전부인 할머니에겐 소중한 부업입니다. 자녀들은 형편이 어려워 도움을 주지 못하는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비수급자입니다. 애들도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혼자 사는 사람을 비유하는 거죠. 나라에서 보조받고.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2015년 우리나라 빈곤층은 309만 명. 이 가운데 165만 명은 정부로부터 생계나 의료, 주거 등에 필요한 돈을 지원받습니다. 하지만 93만 명은 소득이 낮은데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절대 빈곤층입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질 못합니다. 이들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의료비가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도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가 입원한다고 하면 지가 골치 아픈 게 한가. 빈곤층 규모가 굉장히 큰데 거의 유일한 지원 제도인 기초보장제도에서 부양의무자 제도를 상당히 강하게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저소득층 노인이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부담을 없애기로 했지만 그 대상은 4만여 가구에 불과합니다. 부양 의무자 제도 폐지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고무 바닥보다 모래가 깔린 놀이터가 아이들 창의력과 사회성 발달에 좋다고 해서 요즘 모래 놀이터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있지만 위생과 안전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교육학 교수의 도움을 받아 관찰해봤습니다. 67살 어린이들을 고무바닥 놀이터에 데려가 놀게 했습니다. 놀이기구주의를 맴돌거나 운동기구에 관심을 보이며 따로 노는 아이들. 20분 뒤 이 아이들을 모래 놀이터로 옮겨 놀게 하자 변화가 생깁니다. 각자 놀던 아이들이 한데 어울려 뭔가를 만드는 겁니다. 강가에 물이에요. 또 저기 동글동글한 거는 호수예요. 정우랑이랑 수미식이랑 제가 저기서 물을 마시는 곳이죠. 많은 연구에 따르면 모래놀이는 유아의 정서와 창의력을 키워주고 사회성 발달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뛰어놀기만 하고 조금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서로 역할이 이제 정해져서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는 최근 3년간 모래놀이터 114곳을 신설한 데 이어 공원을 중심으로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작 모래놀이터 대부분이 있는 민간 아파트 단지에선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받는 게 현실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된 듯 잡초만 무성한 모랫바닥은 개미들 차지가 됐고 곳곳에서 깨진 유리 조각과 담배꽁초, 날짐승 사체까지 발견됩니다. 사실 관리가 잘 안 돼서 좀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들이 모래놀이터에서 놀리는 건 사실은 부담감이 있어요. 전국 아파트 단지 안 모래놀이터는 1,350곳, 나머지 2만 5천여 개는 고무 등 인조바닥 놀이터입니다. 모래 소독 등에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지원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것도 미래 세대를 위한 기여가 될 수 있습니다. SBS 노동규입니다. 검찰이 오늘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와 이용주 의원 등 당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이용주 의원과 박지원, 안철수 전 대표를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이용주 의원은 지난 5월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제보를 전달받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 의원이 당시 공명선거 추진 단장직을 내부적으로 사임한 상태라 제보 자료를 단순히 실무진에게 넘기기만 했다고 파악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는 구속 기소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5월 1일 36초간 통화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박 전 대표가 메신저 바이버로 이 전 최고위원이 보낸 제보 자료를 보지 못했고 36초 통화에서도 보낸 자료를 확인해달라는 말만 들은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의 개입 여부도 충분히 조사했지만 제보 조작과 조작된 제보가 발표되는 과정에 연루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안철수,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필요성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성호, 김인원 부단장은 제보 조작 가능성을 알고도 검증 없이 공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로써 앞서 구속 기소한 이유미 씨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등 모두 5명을 재판에 넘기고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국민의당은 제보 조작 사건을 당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도 고개를 숙였는데 다음 달 열릴 전당대회 당권 도전설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발표 직후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선 후보도 굳은 표정으로 당 지도부와 함께 중앙에 섰습니다. 사과 회견 이후 19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당의 사과문은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이 읽었습니다. 철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당의 처지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국민 앞에 다시 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전 후보는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그 성명서에 제 뜻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다음 달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엔 말을 아꼈습니다. 오늘은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는 자리입니다.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전 후보는 어제 가까운 일부 지역위원장들에게 출마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안 전 후보의 한 측근은 출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나 안 전 후보가 제보 조작 연루 의혹을 털어낸 만큼 정치적 재기를 위해서 당권 도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넉 달째 계속되고 있는 베네수엘라 유혈 사태가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재헌의회 선거가 강행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유혈 충돌이 베네수엘라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정기 기자입니다. 시위가 일상화된 수도 카라카스는 물론 이제는 시골 마을까지 총성과 연기에 휩싸였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사제 폭탄까지 터지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군대도 경찰도 이제는 시위대를 막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대규모 유월 충돌로 지금까지 12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2,000명 넘는 시민이 다쳤습니다.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마두로 대통령은 재헌의회 선거를 강행했습니다. 선거 결과 41%가 넘는 예상 밖의 높은 투표율이 나오자 마두로 대통령은 즉각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Asamblea Constituyente, llueva, truene o relampaguee. 하지만 야권은 헌법 개정과 국가기관 해산 등 대통령에게 초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선거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더 강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Era y es necesario que nosotros fijemos nuestra posición al respecto. Lo que nació muerto.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이번 선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경제 제재를 경고했습니다. 오랜 정치 불안과 생필품 부족으로 기본적인 생활마저 박탈당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SBS 김정기입니다. 러시아가 자국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의 3분의 2에 달하는 755명을 추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교진 기자입니다. 러시아 외교부가 작심한 듯 성명을 영문 영상으로 제작했습니다. 9월 1일까지 러시아에 주재하는 미국 외교관과 기술요원 수를 미국에 파견된 러시아 외교관, 기술요원과 정확히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55명이라는 숫자까지 못 박아 러시아를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창고와 별장 같은 러시아 내 미국의 외교 자산도 압류했습니다. We waited a long time for things to perhaps change for the better. I thought it was time for us to show that we will not leave this without an answer. 미국은 지난해 말 미 대선 해킹 의혹과 관련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했는데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와 관계를 고려해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 상원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가결하자 참았던 보복의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로 코너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미 국무부는 즉각 러시아의 조치가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친러시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하면서 좋은 시절을 예고했던 두 나라 관계가 신냉전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얼어붙고 있습니다. SBS 정규진입니다. 쓰레기가 주인공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폐기 처분될 뻔했던 소중한 문화재부터 쓰레기를 활용해 만든 미술 작품까지 한자리에 모였는데 관람하다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권혜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다산 선생의 책이란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폐품을 줍던 할머니의 수레에서 발견된 다산 정약용의 하피첩. 귀양살이하던 다산이 아내가 보내온 홀리 치마를 잘라 그 위에 아들에게 전하고 싶은 당부를 썼습니다. 쓰레기로 버려질 뻔했던 이 책은 지금 보물 1683호입니다. 조선 영조의 택주를 보관한 태실의 설치 과정을 담은 의궤, 우리 미술사에 흔하지 않은 여인의 초상, 모두 오래된 집의 다락방이나 길가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문화재들입니다. 박물관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사실 조상님께서 버리셨던 쓰레기를 저희들이 또 주워서 보관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는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마터면 쓰레기가 될 뻔했던 보물부터 요즘의 쓰레기들로 구성한 작품들까지 모두 300여 점이 쓰레기 사용 설명서란 이름으로 전시 중입니다. 현대인이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의 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코너부터 제가 사용하는 양에 대해서 평소에 많다라는 생각은 안 했었거든요. 쓰레기 양을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다에 유리 쓰레기를 건져 올려 만든 목걸이까지. 더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대량 소비 사회에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SBS 권혜리입니다. 서울 숭일초등학교의 학교폭력 축소 은폐 의혹을 연속 보도한 SBS 기획취재부의 김종원, 이병희, 박세용, 장훈경, 박하정 기자가 한국기자협회가 주는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습니다. 기자들은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방송학회가 주는 이달의 방송기자상과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는 올해 상반기 보도상도 받았습니다. SBS 보도 이후 감사를 벌인 서울시교육청이 진상 축소 은폐 책임을 물어 교원 4명에 대해 해임 등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고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뒤를 이을 특급 유망주가 등장해 팬들을 흥분시키고 있습니다. 김연아에 이어 두 번째로 200점에 도전하는 14살 김예림 선수를 서대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김예림은 그제 끝난 주니어 그랑프리 대표 선발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생애 최고의 연기를 펼쳤습니다. 총점 193.08점. 김연아 이후 국내 선수 최고점이 나온 순간 김예림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환호했습니다. 점수가 그렇게까지 높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게다가 이제 시상도 연아 언니가 이제 해주니까 축하한다고 말 들었을 때 굉장히 뿌듯했었어요. 이문수, 유영과 함께 리틀 김연아 삼총사로 불리는 김예림은 올해 들어 키가 161cm로 6cm나 큰 만큼이나 기량이 한층 좋아졌습니다.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뛰는 고난도의 타노 점프도 자유자재로 구사합니다. 김예림은 기술적인 면에서는 이미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수준입니다. 이번에 김예림의 프리스케이팅 기술 점수가 72점대였는데 지난 3월 세계선수권의 경우 기술 점수 70점을 넘긴 선수는 현역 최강 메드베데바 등 4명뿐이었습니다. 표현력을 더 키워 부족한 예술 점수를 더 끌어올리면 김연아 이후 국내 선수 첫 200점 돌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0점을 받는 게 단순한 목표가 아닌 제가 200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실력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김예림은 오는 9월부터 두 차례 주니어 그랑프리 대회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립니다. SBS 서대원입니다.
장마 전선은 물러갔지만 오늘도 큰 비가 내렸죠. 제주 서귀포에는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수도권에도 폭우를 퍼부은 비구름대는 지금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밤사이 수도권 지방에 큰 비가 예보되면서 이 지역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방은 30에서 80, 많은 곳은 150mm까지 내리겠고요. 호남과 충청 곳곳으로도 120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오전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고 오후에는 다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32도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높겠고요.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무덥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미꾸라지는 천적인 메기가 등장하면 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헤엄친다고 합니다. 최근 인터넷 은행의 돌풍에 위기감을 느낀 일부 시중은행들이 대출 절차를 줄이고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사회의 기득권이 줄고 도전과 경쟁이 늘어날 때 생기는 긍정적인 변화들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